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이제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2편에서는 조선의 공론장은 존재했었나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3편은 조선 후기 대한공론장과 근대적 공론장에 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한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학에 관한 얘기죠. 특히 동학의 저포제와 집강소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또 근대에 있어서 우리는 공론장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했는지, 또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4회에 걸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들이고요. 대한공론장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동학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동학은 대표적으로 대한공론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는 근대적 공론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동학 공론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대한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동학의 공론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을 일전에 프레이저 공부할 때 공부를 한 적이 있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한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공론장의 대항적 의미로 나온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시되거나 소외된 계층과 그 담론들을 이끌어내고 재생산하는 공간이다. 이 대항이라고 하는 것이 카운터잖아요. 뭐 대안 공론장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대항이라고 할 때는 기존에 공론장이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에 대한 카운터 파트로서 공론장을 별도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무시된 사람들이 별도로 공론을 형성하는 것을 대한공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경우에는 6.8혁명 이후에 후기 자본주의 등장과 신사회운동이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네트 크르게하고 프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자율적인 소통 공간, 평등 논리, 사회적 불평등에 저항하는 항쟁의 장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주도 세력, 예를 들면 부르주아 공론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사회의 주역인 부르주아들이 중심이 되는 공론장, 단일한 형태의 체계적인 공론장이라면, 대한공론장은 그런 공론장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별도로 내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 일상생활의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죠. 주류 공론장에 저항하는 개념으로서 대한공론장이라고 얘기하고, 운동성이 강한 공론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공론장은 코헨과 아르토라고 하는 사람이 차원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역사적인 차원, 규범적인 차원, 분석적인 차원.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대항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대한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진리에 갇힌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공간에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시위나 운동 등의 행위를 통해 발현되는 공간이다. 여기서는 이제 대한공론장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론장이 합리에 기반한 소통을 중시한다면, 이 대한공론장은 이성과 합리보다는 감성과 비이성,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요소를 중시 여긴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시위나 운동과 같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들도 대한공론장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차원에서 사적인 세계로 은폐돼서 관습에 의해서 외면당한 사안들을 정치적 사안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불평등 같은 것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대한공론장의
이슈로 제기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외면당한 사안, 소외된 계층을 포괄하는 공론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규범적인 차원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공론장, 또 페미니즘 관련된 공론장 같은 거, 성적 소수자들 중심의 공론장 같은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죠. 이런 그 계급적인 공론장이나 페미니즘 공론장 같은 경우에는 하버마스의 보편적 공론장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평등 논리에 감춰진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끌어내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대항공론장은 지배적 문화 코드에 대항하는 집단적 정책성 형성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해화역 집회라든지 여성들의 성 정체성 관련된 집회 같은 것도 대표적인 대항 공론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사소통 공간뿐만 아니라 실천의 장이고 항쟁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소외되고 무시된 사안, 또 복수의 공론장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분석적 차원에서는 주체면에서는 근대적 합리성과 근대적 권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면에서는 일상생활의 정치와 사회적 불평등의 발현, 사회 변형 및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공간은 뭐 일상적인 공간이고요. 대한 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특히 요즘에는 SNS 같은 전자미디어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식은 삶의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통보다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또는 다양한 형태의 비언어적인 행동, 그 다음에 또 시위나 집회와 같은 액션 중심의 활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의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조선 후기 대항공론장의 성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공론장은 봉건적인 흔적과 초기 근대 이행기에서 볼 수 있는 공론장의 유형이 혼재하는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서구하고는 다르게 부르주아지가 봉건계급과 대립하지 않고 그들과 결탁해서 민을 착취하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물론 서구와 같이 이런 그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것도 아니었었지만, 그래도 상인 계급이라든가 그런 계급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조선에서의 부르주아지는 봉건 계급과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기보다는 봉건 체제 내에 흡수되는 결탁하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서구에서는 부르주아지들이 프롤레타리아하고 결합하면서 봉건 귀족을 타도하는 주체 세력으로 등장하잖아요. 이런 점이 이제 조선에 있어서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류 공론장은 봉건 공론장이 그 역할을 계속했던 거죠.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처럼 조선에 있어서의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신하, 조금 더 넓힌다 하더라도 사림까지 포함하는 선비계층 내에서의 공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중들은 소외됐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이제 전통적인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봉건 공론장이자 유교 공론장이고 한문 공론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서 민중들이 공론장을 스스로 구성을 하면서 반봉건, 반외세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 공론장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구 근대 공론장과의 차이를 몇 가지 살펴보면 기존의 공권력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유사합니다. 그렇죠? 부르주아 공론장도 기존의 봉건 귀족이나 왕권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죠. 서구 부르주아 공론장은 토론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면 조선 후기 부르주아 공론장은 봉건제를 답습하는 수준이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 중심의 대항 공론장에서는 시위나 운동 등의 행위를 통해서 저항의식이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 중심의 대항 공론장에서는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의사소통 합리성, 이성에 기반을 둔 토론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항적인 행위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위나 운동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측면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서구 근대 공론장과의 큰 차이는 뭐냐면 서구가 반봉건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조선에 있어서 조선 후기에 있어서 이 공론장은 반외세적
적인 성향이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잘 이해가 가시죠? 서세 동점의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일본이라든가 외국의 침탈을 어떻게 막아내면서 국가를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또 외세에 의해서 경제적인 수탈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공론장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선 후기 공론장을 역사적인 차원, 규범적인 차원, 분석적인 차원에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는데요. 사회적인 변동의 측면에서 보면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발전을 하죠. 이항법 같은 것이 생기면서. 그리고 이제 민의 공동체가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뇌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그 다음에 교통이 발달하고, 서당 등이 이제 확대되면서 민의 의식이 고양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양반층이 증가하는 등으로 해서 신분제도가 이제 붕괴 직전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치 상황은 굉장히 악화되죠. 그래서 세두정치, 붕당정치에서 당쟁이 심화되면서 세두정치, 삼정문란, 매관매직, 지배층의 사치와 부패, 농민 수탈 등으로 인해서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고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죠. 거기다가 이제 대외적인 위기도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래서 불평등 조약, 조선과 일본 간의 불평등 조약을 비롯해서 불평등 조약들이 이루어지고 외세에 의한 시장 경제 식민화가 가속화되고 이런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실망도 커지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규범적인 차원에서 보면 민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 등을 사회 운동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밀란 등의 형태였었다면 이제는 보다 더 많은 민중들이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런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시작했죠. 사회적 불평등과 생활 불안에서 나타나는 적대적인 대항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 공론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활 공간에 내재한 이념들을 운동을 통해서 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직자적인 활동으로부터 훨씬 더 이념에 기반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공론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론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반봉건 반외세 사상에 기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대동사상, 보국안민, 평등사상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대동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등사상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보국안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돕고 민중의 편안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국가의 안보와 백성의 편안함에 대한 요구 같은 거, 그 다음에 불평등에 대한 시정 요구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동학 같은 것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왕권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아니라 당시 관료사회와 사회 구조에 대한 대항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민본으로의 회귀를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분차별과 계급 간의 불평등 해소를 요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국안민과 평등사상은 동학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현이 되게 되는데요. 사회개혁을 통한 사회적 안정욕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반외세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외래 자본주의가 진출하고 또 일본의 경제적 진출에 대한 사회경제적 모순과 불만이 누적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동학 같은 경우에는 보훈집회에서 척외양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반외세가 대한공론장의 중요한 사상적인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되겠죠. 분석적인 차원에서 조선 후기 대한공론장을 좀 살펴보면 19세기에 반봉건 반외세 운동의 주역은 도시 빈민과 농민이 뭐 대다수였었으니까 농민 등이 주체로서 등장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농민들이 대한공론장 형성의 주체로 나서게 되는 것은 고부 조병갑 위에서 보는 것처럼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삼정분란에 대한 불만, 뭐 매점매석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이죠. 주로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설이나 아전 등의 횡포 같은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이제 집단적인 저항이 이제 일어나면서 밀란이나 변란의 형태가 되고 농민 간의 계급적인 연대가 이루어집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하고 다르게 이제 주로 도시에서는 하급 관리들의 괴롭힘 같은 경우 착취 같은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죠. 나중에 배울 만민공동회에 그렇게 사람들이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하급 관리나 당시에 공권력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도시에서는 주로 이제 뭐 장인 등 직업적인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농민이나 상인이나 유민 등 이런 민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공론장의 주제면에서는 생존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는 토지개혁에 관한 문제, 정치기강 문란에 대한 거, 사회적인 신분에 따른 차별에 대한 철폐, 조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즉, 삶의 문제들이 대한공론장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상인의 침투라든지 외국 상인과 국내 유통기구 간의 결탁이라든가 일본 내 경제적 진출에 따른 문제 등 이런 이제 그 외국 자본의 진출에 따른 여러 가지 상권의 침해, 재산권의 침해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대한공론장의 공간은 팔레트라든지 장시, 일상적으로는 또 향해와 두레, 특히 두레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동학같이 종교단체 등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원래 향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 초중기에는 이게 선비들이 중심이 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상적인 공간으로는 팔레트와 장시, 결사체로는 향해와 두레, 종교단체는 동학과 같은 이제 단체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특히 두레 같은 농민 결사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대한공론장에 있어서의 소통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말이나 구두에 의한 방식. 그래서 와원, 괴서, 뭐 참여 이렇게 있는데요. 와원은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근거 없는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괴서는 잘 아시잖아요. 괴서 이렇게 방 같은 거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참여는 이제 이게 서동요와 같은 그 시대를 빙자하는 노래 같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감정을 건들고 또 동의를 얻어내는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시나 항쟁 등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밀란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한공론장,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단일한 공론장에 대한 비판으로 또는 대안으로 대한공론장이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서구에 있어서는 신사회운동과 함께 새로운 공론장, 이 대한공론장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에 유교 공론장이 이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외세에 의한 침탈이 계속되는 위기 상황에서 민중에 의한 대한공론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한공론장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표적인 대한공론장이었었던 동학공론장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